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 3주일이 지나서야 저는 방에서 나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된 날 저녁에 저는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아가씨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방님은 잠자리에 들고 아가씨와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다지 내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책 정도는 아가씨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무엇이든 아가씨가 읽는 책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가 즐겨 읽는 책 중에서 골라 읽어주더니 1시간가량 지나자 자꾸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넬리, 피곤하지 않아? 이제 그만 쉬는 게 좋지 않겠어? 너무 늦게까지 앉아있으면 병이 악화될지도 모르잖아. 아니, 괜찮아요, 아가씨. 아직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저는 계속 대꾸했습니다. 그런 말로는 제가 끄떡도 하지 않음을 알고 아가씨는 그 일이 하기 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 방법이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넬리, 난 피곤해. 그럼 그만 읽고 얘기나 하세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8시까지 한숨을 내쉬고 시계를 보곤 하더니 마침내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가씨가 토라진 표정으로 연신 눈을 비벼대는 것으로 미루어 저는 잠이 쏟아져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는 다음날 밤엔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 같더니 사흘째 되던 날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저를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아가씨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혼자 앉아 있던 저는 올라가서 아가씨가 두통이 좀 나아졌는지 알아보고 어두운 2층에 있지 말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소파에 누우라고 말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 아가씨는 2층에도 없었고 아래층에도 없었습니다. 하인들 중에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가씨 방으로 가서 촛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은 환했고 땅엔 하얀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아마 바람을 쐬러 뜰에 나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담 안쪽으로 사람 그림자 하나가 길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 아가씨가 아니라 마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뜰 한가운데로 낭길을 바라보고 서 있더니 무엇을 발견한 듯 서둘러 걸어갔다가 곧 아가씨의 망아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방금 말에서 내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마부는 망아지를 끌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살며시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응접실의 창문으로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아가씨는 살며시 문을 닫고 눈이 묻은 신발과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가씨는 깜짝 놀라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하고 불렀으나 최근 그녀가 아파 누워있는 제게 베푼 호의가 너무나도 고마웠던 터였으므로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말을 몰고 어딜 갔다 오세요? 그리고 어째서 저를 속이려 드시죠? 어딜 갔다 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숲에 갔었어. 아가씨는 더듬거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다른 곳엔 안 가셨어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오, 개설인 아가씨. 저는 서글픈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안 그러면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그 점이 슬퍼요. 아가씨가 꾸며대는 거짓말을 듣느니 차라리 석 달을 더 알아눕는 편이 낫겠어요. 아가씨는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넬리, 나는 넬리가 화낼까봐 무서웠어. 제발 화내지 마라. 그러면 숨김없이 전부 얘기할게. 나도 거짓말하는 건 싫어.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든 화내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아가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대강은 알고 있었죠. 넬리, 사실 나는 워더링 하이츠에 다녀왔어. 넬리가 몸져 누운 후 왕쾌하기 전 사흘과 그 후 이틀을 빼고는 거의 매일 갔었어. 나는 마부 마이클에게 책이랑 그림을 주면서 저녁마다 미니를 준비해두고 돌아오면 마구간에 다시 넣어두게 했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마이클은 혼내지 마. 대개 6시 반에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해서 8시 반까지 있다가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어. 내가 매일 그곳에 간 것은 재미있어서가 아니야. 괴로울 때가 더 많았어. 하지만 가끔 즐거운 때도 있었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애를 만나고 온 이튿날 린턴에게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꼭 가야겠는데 그와의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넬리를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 이튿날 아침 넬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설득할 필요가 없었지. 그날 오후 정원문을 여는 마이클에게 열쇠를 얻었어. 사촌이 몸이 아파서 집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야 하는데 아빠는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망아지에 대해서 그와 상의했어. 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서재의 책을 빌려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내 책을 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어. 워더링 하이츠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린턴은 매우 명랑해 보였어. 그리고 가정부 진라는 우리를 위해서 방을 깨끗이 치워주고 불도 따뜻하게 지펴주면서 조지프는 기도회에 가고 헤어터는 개를 데리고 나가고 없으니 나중에 들은 바로는 우리 숲으로 꿩을 훔치러 갔다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고 했어. 그녀는 포도주랑 생강빵을 내오는 등 매우 상냥하게 대해주었어. 린턴과 나는 난로가에 있는 작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웃으며 얘기했지. 할 얘기가 왜 그리도 많은지, 여름에 어디를 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어. 그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겠어. 넬리가 들으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다툴 뻔했어. 그는 더운 한여름을 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히스가 우거진 언덕에 누워서 벌이 꽃 사이로 윙윙거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종달새가 머리 위에 높이 떠서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거라나. 린턴은 그게 가장 완전한 행복이래.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서풍을 받아 눈부시게 흰 구름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종달새뿐 아니라 개똥, 집박이, 굴뚝새, 방울새, 뻐꾸기 등 온갖 새들이 여기저기 지저귀고 아득한 초원 끝은 시원하게 그늘진 계곡으로 이어지고 가까운 초원에는 긴 풀잎이 부드러운 바람에 물결치듯 흔들리는 높은 언덕의 나무에 앉아 숲 사이를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온 세상이 잠에서 깨어 기쁨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지. 그는 만물이 평화에 도취하여 잠들기를 바랐고 나는 만물이 환희에 젖어 눈부시게 빛나며 춤추기를 바랐지. 내가 그의 천국은 반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면 그는 나의 천국이야말로 술에 취해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고, 내가 그의 천국에서는 잠이 들어버릴 거라고 하면 그는 내 천국에서는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을 거라면서 화를 냈어.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대로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기로 합의하고는 서로 키스하고 화해했어. 1시간쯤 조용히 앉아 있다가 카펫을 깔지 않아 바닥이 깨끗한 그 큰 방을 보니까 탁자만 없으면 참 놀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린턴에게 진라를 불러 도와달라고 해서 장님놀이를 하자고 했어. 넬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진라더러 술래가 되어달라고 할 참이었어. 그런데 린턴은 그건 재미없다며 싫다는 거야. 하지만 공놀이는 하겠대. 여러 가지 오래된 장난감이 들어있는 그릇 속에서 공을 2개 꺼냈어. 하나는 C, 또 하나는 H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공이었지. 캐서린의 첫 글자가 C니까 나는 C라고 쓴 공을 가졌고, H는 히드클리프의 첫 글자니까 그에게 주었지. 그런데 린턴은 H라고 쓴 공에서 겨가 나온다고 투덜거렸어. 자기가 계속 지기만 하니까 린턴은 다시 토라져서 기침을 하며 제자리로 가버렸어. 하지만 곧 화가 풀렸지. 넬리가 가르쳐준 노래를 2가지 불러주었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 내가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그는 다음 날도 와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다음 미니를 타고 바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워더링 하이츠와 귀여운 사촌 동생의 꿈을 꾸었어. 아침이 되자 왠지 슬펐어. 병이 나 누워있는 넬리가 불쌍한 생각도 들고, 또 아빠가 나의 외출을 승낙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
그러나 저녁 때 아름다운 달빛 속을 말을 타고 달리자 하루 종일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날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갔지. 나의 사랑스런 린턴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신이 났어. 워더링 하이츠 정원에 도착해서 뒤쪽으로 돌아가려는데 헤어턴이 미니 고삐를 잡으며 앞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 미니의 목덜미를 토닥거리면서 좋은 말이라고 하는 품이 내가 말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어. 나는 내 말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어야지, 안 그러면 말이 그를 걷어찰 거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는 격한 말투로 걷어차봤자 별것 아닐 거야 라고 미소 지으며 미니의 다리를 훑어보는 거였어. 그 순간 정말로 미니가 그를 걷어차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는 문을 열기 위해 뛰어가서 빗장을 올리며 문 위에 새겨진 글씨를 바라보더니 어색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듯한 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개설인, 이제 나도 글을 읽을 줄 알아. 어머, 그래? 어디 이걸 읽어봐. 공부를 많이 했나 보네. 내 말에 그는 헤어턴 언쇼라는 이름을 한자 한자 더듬거리며 읽어내려갔어. 그럼 저 숫자는? 나는 그가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재촉하듯 물었어. 그건 아직 몰라. 이런 멍청이. 나는 그의 무지함을 마음껏 비웃었어. 그는 나를 따라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가에 쓴 웃음을 지으며 눈에 힘을 준 채 나를 노려보았어. 내 웃음이 허물없는 친근함인지 아니면 멸시인지, 사실 멸시였지만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나는 그 점을 확실하게 밝혀주려고 갑자기 진지한 태도로 돌아가 린턴을 만나러 왔지 너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말했어. 그러자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달빛으로 그것을 알았지. 빗장에서 손을 떼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뒷걸음쳐 가버렸어. 자기 이름 정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린턴만큼 유식해진 것으로 착각한 모양인데 내가 그걸 일깨워 주니까 몹시 당황스러웠나 봐. 잠깐만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아가씨가 취한 행동은 옳지 않아요. 헤어턴이 린턴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아가씨의 사촌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행동이 얼마나 옳지 못한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가 린턴만큼 유식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는 공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전에 아가씨가 그의 무지함을 비웃은 적이 있죠. 분명히 그는 무지를 면해서 아가씨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웃었으니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아가씨가 만약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그보다 나았을 것 같아요? 헤어톤도 어렸을 적에는 아가씨처럼 영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비열한 히드클리프 씨가 아무렇게나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멸시를 하다니 나는 몹시 화가 나요. 넬리, 설마 그렇다고 화내지는 않겠지? 아가씨는 내가 정색하는 바람에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어봐. 그러면 그가 정말 나를 흐뭇하게 해주려고 알파벳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짐승 같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아가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린턴은 소파에 누워있다가 나를 맞으려고 몸을 반쯤 일으켰어. 개설인, 오늘 밤은 몸이 더 아파. 그러니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게. 이리 와서 가까이 앉아. 난 네가 꼭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몸이 아픈 린턴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말도 상냥하게 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어. 그날 나는 내 책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을 몇 권 가지고 갔었어. 그중 한 권을 읽어달라기에 막 읽으려고 하는데 헤어턴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었나 봐. 그는 곧장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린턴의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 네 방으로 가! 그는 흥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는데 얼굴은 부은 것 같고 아주 험상궂어 보였어. 이 계집애도 너를 만나러 왔다면 데리고 나가. 너희 때문에 내가 이 방에서 쫓겨날 수는 없어. 둘 다 썩 꺼져. 그는 우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린턴에겐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를 부엌으로 쫓아내다시피 했어. 내가 따라가니까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 나를 때려 눕히고 싶은 눈치였어. 너무나 놀란 내가 책 한 권을 떨어뜨렸더니 그는 그것을 나를 향해 차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어. 순간 난로가에서 심술궂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보니 그 흉측한 조지프가 앙상한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몸을 흔들거리고 서 있더군. 분명히 혼날 줄 알았지. 멋진 젊은이야. 정신이 올바로 박혔거든. 그도 알고 있지. 나처럼 누가 이 집 주인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헤어턴 도련님이 너희들을 내쫓는 것은 당연하지. 어디로 가면 좋지? 나는 그 못된 영감의 조롱 따위는 못 들은 채 하고 린턴에게 물었어. 린턴은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야윈 얼굴과 커다란 눈에는 광기가 어렸지만 결국 무력한 분노로 끝나고 말았어. 그는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안에서 벌써 잠근 뒤였어.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악마 같은 이라고 죽여버릴 테야. 죽여버릴 테야. 린턴의 말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어. 조지프는 계속 키득거렸어. 그 아비의 그 자식이로군. 하긴 사람들은 모두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지만 헤어턴 들은 채도 하지 마라. 무서워할 것 없어. 어차피 덤벼들지도 못할 테니까. 나는 린턴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얼마나 사납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만 손을 놓아버렸어. 결국 심한 기침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비명소리가 막혀버렸어. 린턴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마룻바닥에 쓰러졌지. 나는 겁이 나서 뒷마당으로 뛰어나가 소리쳐 진라를 불렀어. 헛간에서 젖을 짜고 있던 진라는 내 목소리를 듣고 일손을 멈추고 급히 달려와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 나는 공포에 질려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진라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을 땐 언쇼가 자기가 저지른 횡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보러 나왔다가 환자를 떠매고 2층으로 옮기는 중이었어. 진라와 나도 같이 올라갔어. 그런데 헤어턴이 계단 꼭대기에서 나를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나는 그가 린턴을 죽였다면서 누가 뭐래도 들어가고 말겠다고 고함을 질렀지. 조지프가 문을 닫아 걸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그따위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캐서린, 너도 린턴처럼 광기를 타고났나? 나는 울면서 진라가 올 때까지 서 있었지. 환자는 곧 나아질 텐데 그렇게 울며 소란을 피우면 싫어할 거라면서 진라는 나를 껴안다시피 하여 아래층의 거실로 끌고 갔어. 넬리, 나는 내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려고 했어. 얼마나 울고불고 했던지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 그런데 넬리가 그렇게 동정하는 그 악당은
건너편에 서서 가끔 나를 보고는 조용히 하라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빠에게 말해 그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했어. 그는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하더니 창피하게 우는 꼴을 감추고 싶었는지 서둘러 나가버렸어. 그러나 그가 완전히 내 앞에서 사라진 건 아니었어. 결국 모두의 권위에 못 이겨 집으로 돌아오는데 워더링 하이츠에서 꽤 멀리 떨어진 길가의 으슥한 곳에서 갑자기 헤어턴이 나타났어. 그러고는 미니를 맞고 나를 붙잡지 뭐야. 개설인, 난 정말 슬퍼. 그렇지만 개설인 너도 너무했어. 나는 그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닌가 싶어 채찍으로 한 대 갈겼어. 그러자 그는 섬뜩한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굿비를 놓았어. 그 사이 난 정신없이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지. 그날 밤 나는 넬리에게 잘 자라는 인사조차 못했어. 그리고 이튿날은 워더링 하이츠에 가지 않았지. 몹시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흥분이 되어서 말이야. 린턴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헤어턴을 만날 일을 생각하니 몸서리가 처지기도 했어. 사흘째 되던 날은 용기를 냈지. 도저히 더 이상 마음을 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며시 집을 나섰어. 5시에 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린턴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개들이 짖는 바람에 그만 들키고 말았어. 질라가 나를 맞아주면서 작지만 깨끗하고 카펫이 깔려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했어. 린턴은 작은 소파에 누워서 내가 갖다 준 책을 읽었어. 난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뻤어. 하지만 그앤 1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였어. 그러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소란을 피운 건 나지 헤어턴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대꾸를 하면 화를 낼 것 같아 나는 얼른 일어나 나와버렸어. 뒤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린턴이 나를 부르더군. 내가 그런 식으로 가버릴 줄은 몰랐었나 봐. 나는 돌아서지 않았어. 그 다음 날은 내가 집에서 보낸 2번째 날로 다시는 그 애를 찾아가지 않으려고 결심했지. 하지만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처럼의 결심이 채 여물기도 전에 녹아버렸어. 전에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으로 생각되었는데 이제는 찾아가지 않는 것이 잘못으로 여겨졌지. 마이클이 나와 미니의 안장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만 그래라고 대답하고 말았어. 말을 타고 언덕을 넘어가면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 앞마당으로 가려면 정면의 창앞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간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 도련님은 거실에 계세요. 응접실로 가려는데 나를 보고 질라가 말했어. 거실로 들어가니 헤어턴도 같이 있었는데 그는 금방 나가버리더군. 린턴은 큰 안락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 나는 난로가로 가서 진지한 어조로 말을 꺼냈어. 그 말은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어. 린턴, 너는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일부러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번번이 네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니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네 아빠에겐 이젠 나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려줘.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꾸며대지 못하게 말이야. 모자나 벗어, 개설인. 너는 나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당연히 나보다도 더 착해야 해. 아버지는 항상 내 결점만 들추고 또 야단만 치니까 나도 자연히 자신감을 잃게 된단 말이야. 내가 정말 아버지 말대로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인간이 아닌가 싶어지면 우울하고 짜증이 나서 모든 사람이 싫어져. 나는 진짜 아무 가치도 없고
성질도 고약하고 기운도 없으니까 네가 원한다면 내 곁을 떠나도 좋아. 그렇게 되면 너는 귀찮은 짐을 벗는 셈이 되지. 하지만 캐서린, 이 점만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만약 나도 너처럼 상냥하고 친절하고 착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 너만큼, 아니 너 이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사랑하게 됐어. 너에게는 내 고약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나는 그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뉘우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어. 나는 그 애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화해했지만 우리 두 사람은 계속 울었어. 물론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난 린턴의 성질이 그토록 삐뚤어졌다는 사실이 슬퍼서 울었어. 그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편치 않은 사람이야. 이튿날 히드클리프 씨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 밤 이후로는 늘 그의 작은 거실로 찾아갔지. 처음 찾아갔던 날 밤만큼 즐겁고 희망에 찼던 건 한 3번쯤이나 될까. 그 나머지 다른 날은 몹시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어. 때로는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그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병 때문이기도 했지. 하지만 나는 그의 고약한 성미도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탓하지 않고 이해해 주기로 했어. 히드클리프 씨는 일부러 나를 피하는 눈치였어.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통 만나지 못했으니까. 지난 일요일인가 그날은 여느 때보다 좀 일찍 갔는데 전날 밤의 행동에 대해 그가 린턴을 혹독하게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어. 엿듣지 않고서야 그런 것까지 알 리가 없지. 사실 린턴이 좀 화나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내 일이지 다른 사람이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 그 후로 나는 린턴에게 짜증을 낼 땐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어. 자, 넬리, 내 얘기는 끝났어. 나는 워더링 하이츠에 가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불행해지니까 말이야. 넬리만 아빠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 가는 것은 그 누구의 평화도 깨뜨리는 일이 아니잖아. 말하지 않겠지, 넬리. 만약 아빠에게 말씀드린다면 넬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가씨, 그 일에 관해서는 내일까지 결정을 내리겠어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니 아가씨는 쉬세요. 저는 제 방에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아가씨의 방에서 나오는 길로 서방님에게로 가서 아가씨와 린턴과의 대화와 헤어턴에 관한 얘기만 빼고 내가 들은 바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서방님은 무척 놀라시며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캐서린 아가씨는 제가 신의를 저버린 것을 알았고 비밀스런 외출도 끝장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가씨는 울며 불며 금지령에 항의하면서 린턴을 가엾게 생각해야 한다고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겨우 얻은 위안이라고는 린턴 도련님이 원한다면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와도 좋다고 허락하는 편지를 띄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워더링 하이츠에서 아가씨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도 함께 적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서방님이 조카의 기질과 건강 상태를 알았다면 그 작은 배려조차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25. 작년 겨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겨우 1년도 안 되었죠. 12달 후에 내가 그 집안 식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기야 로구드 씨라고 언제까지나 관계없는 분으로 계시리라는 법은 없지요. 아직 젊으시니까 독신 생활에 실증 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쩐지 저는 캐서린 아가씨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웃으시는군요. 하지만 로구드 씨도 제가 아가씨 이야기를 하면 금세 생기가 돌고 두 눈이 빛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벽난로 위에 아가씨의 초상화를 걸어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죠? 그리고 또 잠깐! 나는 넬리의 말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내가 그녀를 사랑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과연 그녀가 나를 사랑할까요? 그 점이 자신 없기 때문에 내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그런 유혹에 뛰어들 수가 없소. 또 여긴 내 고향이 아니오. 나는 이곳과는 전혀 다른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곧 또 그곳으로 가야만 하오. 어서 이야기를 계속해봐요. 그래서 캐서린은 아버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럼요. 넬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역시 아가씨의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애정이었어요. 그리고 서방님도 화내지 않고 말했거든요.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위험한 원수의 손에 남기고 떠나면 따님을 인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자신이 남긴 말뿐이라고 생각한 듯 지극히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며칠이 지난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넬리, 조카 녀석이 편지를 보내든지 찾아오든지 했으면 좋겠네. 자네는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게. 전보다 나아졌나? 커가면서 나아질 것 같던가? 현재 도련님은 무척 허약하세요. 안타깝게도 얼마 살지 못할 듯해요. 그러나 도련님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아가씨가 불행하게도 린턴 도련님과 맺어진다 해도 아가씨가 무분별한 애정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다루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도련님이 아가씨와 맞는 짝인지 아닌지 천천히 두고 보시지요. 도련님이 성인이 되려면 4, 5년은 있어야 하니까요. 서방님은 한숨을 쉬며 창가로 가서 기мот은 교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안개 낀 오후였지만 2월의 햇살이 희미하게 남아 빛나 교회 묘지에 서 있는 전나무 두 그루와 여기저기 널려있는 무덤을 겨우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난 가끔 기도했어. 서방님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왕 닥쳐올 운명이라면 빨리 와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군. 나는 새 신랑으로서 저 계곡을 내려오던 날의 추억보다는 몇 달 후, 아니 어쩌면 며칠 후면 저 언덕으로 운반되어 쓸쓸한 골짜기에 묻힐 날을 생각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생각했지. 넬리, 나는 어린 캐시가 있어서 매우 행복하게 살아왔어. 겨울밤이나 여름날이나 그 애는 나에게 소중한 희망이었어. 그러나 저 낡은 교회 아래의 비석 사이에서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도 또한 행복한 순간이었지. 기나긴 6월의 저녁 시간을 그의 어머니의 푸른 무덤 위에 누워서 나도 그 밑에 눕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야. 내가 캐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떻게 그 애를 두고 떠나지? 나는 린턴이 히드클리프의 아들이라는 점은 전혀 개의치 않네. 또 내가 죽은 후 캐시를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그가 나에게서 캐시를 뺏어간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네. 히드클리프가 목적을 이루어 나의 마지막 축복마저 앗아가고 개가를 올린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어. 하지만 린턴이 보잘것없는 인물이라면, 그의 아버지의 나약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면 나는 캐시를 그에게 맡길 수가 없네. 캐시의 부푼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괴롭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애를 슬프게 하고 죽은 후에는 혼자 외로이 놓아둘 수밖에 없네. 사랑스러운 것, 차라리 그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죽기 전에 땅에 묻어주고 싶네. 지금 그대로의 아가씨를 하느님께 맡기세요. 서방님,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로 혹시 서방님께서 먼저 가실 경우 그런 일이 없도록 기원합니다만 제가 아가씨의 편이 되어 끝까지 돌봐드리겠어요. 아가씨는 착하니까 일부러 잘못된 길을 가진 않을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 보상받게 마련입니다. 봄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서방님은 다시 따님과 함께 뜰을 산책할 정도는 되었지만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미숙한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로 회복하신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때때로 서방님의 뺨이 불그스름해지고 눈이 빛났으므로 아가씨는 서방님이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아가씨의 17번째 생일날 서방님은 묘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방님은 린턴 도련님에게 꼭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몸이 약한 도련님이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그의 아버지는 분명 아들의 방문을 허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드클리프의 지시를 받아서 쓴 듯한 답장에는 자기가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방문하는 것을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것, 하지만 외삼촌이 자기를 기억해 주니 기쁘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산책하는 길에 외삼촌을 만나 사촌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살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직접 간청하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단순한 것으로 보아 도련님 자신의 의지대로 쓴 듯 했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아들이 캐서린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할 때엔 웅변조차 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의 내용은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도 캐서린이 이곳을 방문해 주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그댁에 가는 것을 금하고 외삼촌께서는 캐서린이 저희 집으로 오는 것을 금하신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캐서린을 만나지 못할까요? 제발 가끔 캐서린을 데리고 워더링 하이츠 쪽으로 말을 몰아주십시오. 그래서 외삼촌이 보시는 데서 우리가 몇 마디 말이라도 나누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야 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께서는 저에게 화내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저를 싫어하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운 외삼촌, 내일 편지를 보내주셔서 드러시 크로스 저택 이외의 곳이라면 어디고 원하시는 곳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나보시면 저의 성격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삼촌의 조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는 캐서린과 어울리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캐서린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캐서린을 위해서라도 외삼촌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건강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끊긴 채 고독에 묻혀 전에도 그랬고 또한 앞으로도 저를 좋아할 리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어떻게 명랑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서방님은 린턴 도련님을 가엾게 생각했지만 그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캐서린 아가씨를 데리고 나설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름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방님은 그동안 가끔 편지를 통해 충고와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집에서 조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입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린턴 도련님은 서방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제멋대로 놔두었더라면 그는 편지에 온통 불평과 우는 소리로 도배해 모든 일을 망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히드클리프가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서방님이 보낸 편지는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보여주도록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린턴 도련님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고통과 걱정거리를 펜으로 옮기는 대신 친구이자 애인이기도 한 캐서린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괴로운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써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곧 만나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헛된 약속으로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우리 집에서는 캐시 아가씨가 그의 유력한 협력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서방님을 설득한 결과 드디어 일주일에 한 번쯤 제 감시하에 드러시 크로스 저택 가까운 벌판에서 함께 말을 타거나 산책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6월이 되었지만 서방님의 병환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으므로 서방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셈이었죠. 매년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따님 몫으로 떼어놓았지만 서방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아가씨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혹 출가를 한다 해도 적어도 얼마 후에는 돌아와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상속자와 결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린턴 도련님이 본인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쇠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한 번도 워더링 하이츠에 가보지 않았고 누구도 린턴 도련님을 만나보고 와서 그 상태를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로 말하면 당초에 제 생각이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벌판에서 말을 타자느니 산책을 하자느니 하면서 그토록 열심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